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음과 모음의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오늘은 막스 베버가 들려주는 카리스마 이야기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마 막스 베버라는 철학자의 이름은 조금 낯설더라도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굉장히 익숙하시죠? 독특한 매력이 있거나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인물들에게 우리는 흔히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마가 대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알 기회는 별로 없었을 거예요. 카리스마가 무엇인지 공부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단어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도자, 그리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한 방법에 대해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막스 베버가 들려주는 카리스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먼저 막스 베버가 어떤 철학자인지 알아볼까요? 막스 베버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활동했던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베버의 집안은 당시 독일에서 꽤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베버의 아버지 쪽 집안, 그러니까 친가 쪽은 부유한 산업가 가문이었고, 베버의 아버지는 유력한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집안은 대대로 공직자와 학자를 배출한 그런 가문이었죠. 그렇다 보니 집안의 분위기가 대체적으로 학구적이었다고 해요. 자본주의가 급성장하던 그런 시기에 산업가 가문인데다가 아주 학구적이고 정치적인 분위기의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베버는 자연스럽게 사회학이라든가 경제학의 뜻을 두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분위기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베버는 하이델베르크, 베를린 대학 등에서 법학, 경제학, 또는 역사학, 그리고 철학 등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졸업 후에는 변호사, 대학 강사 등의 일을 하면서 연구에 정진하던 그는 교수 자격을 드디어 얻게 되고, 그 이후에 하이델베르크 대학 등에서 강의와 연구에 열중했습니다. 그때 막스 베버는 이 사회 정책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그는 정치권에도 발을 들이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베버는 특히 이 사회 경제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었답니다. 그런데 베버는 그렇게 한창 활동을 하던 당시에 아버지와 크게 다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자 그만 신경쇠약과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결국 강의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러니까 스스로 교수 자리를 사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베버는 교수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오히려 그 후에 일생에서 명작으로 평가받는 논문들을 이 당시에 썼다고 해요. 특히 1904년과 1905년에 경제학자인 존 바르트와 함께 잡지의 편집을 이제 맡았었는데요. 바로 여기에 발표한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라는 논문은 경제사회의 발전과 종교의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의 초석을 기본을 다졌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었죠. 베버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당시에는 직접 전쟁에 참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제대를 한 후에는 정치활동에 주력하기도 했고요. 특히 그는 베르사유 조약의 독일 제국 측 협상자로 나서기도 했고요. 이 바이마르 헌법의 초안을 닦는 위원으로서도 활동했죠. 그럼 여기서 잠시 베르사유 조약과 바이마르 헌법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먼저 베르사유 조약이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1919년 31개 연합국과 독일이 맺은 강화 조약입니다. 1차 세계대전 동안 얽히고 설킨 그 전쟁 문제를 청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파리 평화회의의 결과가 바로 이 베르사유 조약인데요. 독일은 전쟁을 도발한 책임 때문에
영토와 인구, 군사력 등 아주 많은 부분을 잃어야 했던 조약이기도 하죠. 바이마르 헌법은 전쟁이 끝난 후 독일 혁명이 일어났는데 바로 이 독일 혁명의 정신을 기반으로 공포된 헌법을 말합니다. 이렇듯 새로운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헌법의 기초를 마련하는 위원으로 활동했다는 것이나 국가적으로 아주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사람으로서 나라를 대표하여 국제회의에 나선다는 것으로 보아 독일 내에서의 이 베버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렇듯 베버는 사회 현실에 직접 뛰어들어 행동하며 사회과학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입니다. 특히 그의 학문활동은 사회학뿐만 아니라 경제학, 역사학, 법학 등 아주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 학문활동을 했었죠. 이러한 베버는 최초로 이 지배적 권위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카리스마적 권위, 전통적 권위, 합리적 권위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배울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럼 이제 카리스마란 무엇인지, 그리고 베버가 나눈 세 가지 유형의 지배 권위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카리스마적 권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럼 이 카리스마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뭘까요? 카리스마란 원래 그리스도교의 용어로 성령의 특별한 은총을 뜻하는 말에서 비롯된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신이 주신 선물 또는 재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기적의 실현이라든가 영의 식별, 영혼과 같은 그런 영의 식별, 그리고 예언 능력 또는 지배자의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힘을 뛰어넘는 그런 비범한 힘 따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즉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카리스마는 대중이 스스로 믿고 따르게 하는 초인적인 자질이나 능력을 뜻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이 어떤 지도자를 강제라든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중 스스로가 그 지도자를 믿고 따르게끔 만드는 그런 초인적인 자질이나 능력을 뜻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죠. 현대에 들어와서 특별한 능력이나 자질을 지닌 사람이 자신을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로 내세우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그랬던 대표적인 지도자가 바로 나폴레옹, 히틀러, 모택동 등이죠. 물론 이들 중엔 후에 잘못된 신념과 욕망으로 비인도적인 행위를 하게 된 그런 인물들도 있지만 말이에요. 이러한 카리스마에 대한 개념은 원래 신에게서 받은 자질이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점차 카리스마는 후천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본문의 세로미처럼 단순히 물질적인 어떤 그런 힘만으로 카리스마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거는 후천적으로 개발하는 카리스마가 아닌 겁니다. 이 카리스마는요, 대중을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대중 스스로가 그 지도자를 추종하게 만드는 힘이기 때문에 어떤 물질적인 조건에 따른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대중이 어떤 지도자에게 카리스마를 느끼는 것은 그 지도자의 뛰어난 자질과 능력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니까요. 이러한 카리스마의 지배 권위에 근거를 두는 그런 지배 유형을 바로 카리스마적 지배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버는 이 카리스마적 지배 유형을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지배 유형이라고 보았어요. 고대의 원시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카리스마적 지배 유형이다 라고 보았던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지도자들은 신에게서 부여받은 특별한 능력으로 집단의 믿음을 얻고 그것에 바로 지배의 근거를 두었던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카리스마적 지배 유형은 거대한 국가나 사회를 통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이었습니다. 고대 원시 사회는 부족 집단의 형태였기 때문에 집단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겠죠. 그런데 인류가 점차 발전하면서 국가의 형태를 띄어가면서 그 규모는 점차 커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큰 규모의 집단에서 카리스마적 지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카리스마적 지배의 근거인 대중의 자발적인 추종과 존경은 스스로 선택한 믿음이라는 점에서 아주 든든한 지지대인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불안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배 유형에서 지도자의 실패는 곧 집단 전체의 해체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한 무한한 믿음을 보낸 만큼 지도자의 카리스마가 증명되지 않으면 지도자의 권위 역시 순식간에 땅에 떨어질 수 있어요. 권위가 떨어진 지도자의 최후는 어떻겠어요? 비참할 수밖에 없겠죠? 고대 원시 사회의 지도자는 아니었지만 카리스마를 내세운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나폴레옹 역시 처음엔 시민혁명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 프랑스의 개혁자로 추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후에 독재 정치와 무리한 전쟁 그리고 그 전쟁에서 패배한 그런 것 때문에 순식간에 대중의 믿음을 잃게 되었고 결국엔 외딴 섬에 유배된 채 남은 일생을 보내야만 했었죠. 이렇듯 카리스마적 지배 유형이 안고 있는 불안정함 때문에 거대 사회의 지배 유형에서 배제된 겁니다. 그러면서 지배 유형은 전통적 지배 유형 그리고 그 후에 합리적 지배 유형 등으로 변모하게 되었죠. 카리스마적 지배 유형의 뒤를 이은 나머지 지배 유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